15,000톤급 여객선을 고래가 침몰시킬 수 있을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아마 우리 뇌는 막 반사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팩트의 영역을 탐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 검색창 열어서 향유골의 평균 무게가 몇 톤인지, 철갑 두께가 얼만지 막 계산하려 들겠죠. 맞아요. 그런데 질문의 각도를 아주 살짝만 틀어보겠습니다.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논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죠. 그렇죠. 아무리 도서관 뒤져서 고래가 새끼한테 젖을 먹이고 폐로 호흡한다는 그 생물학적 사실들을 산더미처럼 가져와도 상대방이 그래도 평생 바다에 살고 지느러미로 헤엄치니까 물고기 아니야? 이렇게 맞선다면 논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개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미궁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고들 핵심이에요. 일상이나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는 정답 없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데이터, 더 화려한 통계만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데 사실 논의가 산으로 가는 진짜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단어의 개념적 혼란에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구에서는 단순히 편견을 버리자 이런 막연한 조언을 넘어설 겁니다. 세상을 예리하게 해부하는 지적 무기, 바로 개념 분석의 세계를 철저히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매일 쏟아지는 정보 폭우 속에서 단숨에 하안의 뼈들을 발라내는 눈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회의실이나 날선 대화 속에서도 절대 논리에 밀리지 않고 판을 주도하는 통찰력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풀어볼까요? 우리가 왜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번번이 논쟁에서 헛발질을 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고래가 물고기냐는 질문처럼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만든 언어와 단어에는 우주 불변의 진리 같은 단 하나의 사전적 진짜 의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어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건 그 비행정 사례를 떠올려 보면 확 와닿더라고요. 그 무리 위에 이착륙하던 비행정이요? 네, 맞아요. 화요일 오전까지 뉴욕 본사 회의 가야 해서 다급하게 공항 카운터로 달려간 비즈니스맨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직원이 모니터 힐끗 보더니 비행정은 비행기가 아니라 배라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진짜 분통 터지잖아요. 바쁜 여행객 입장에서는 무조건 비행기여야만 하니까요. 근데 또 항구 정박시설 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직원한테는 그게 물 위 공간 차지하는 배라 맞거든요. 결국 단어는 철저히 쓰는 사람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생물학자의 엄격한 분류학적 목적에서는 고래가 포유류지만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할당량을 규제해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 목적 안에서는 고래도 물고기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게 훨씬 실용적일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어느 쪽이 진짜 진실이냐고 핏대 세우는 것 자체가 넌센스네요. 맞습니다. 개념의 도구적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목적에 따라 쓰임이 달라진다. 완전 납득됩니다. 근데 이게 일상 해프닝을 넘어서 사회 전체 구조나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스케일로도 확장되나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심리학은 과학인가 하는 해묵은 논쟁이에요. 대학생들끼리 카페에서 토론할 땐 그냥 지적 호기심이겠죠. 네, 문과냐 이과냐 가볍게 농담하듯이요. 하지만 이 질문이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연구기금 배정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야기 차원이 달라집니다. 학문 성격을 규정하는 걸 넘어서서 당장 돈의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심리학을 현대 과학 울타리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인문학 범주에 남겨둘지 이 개념적 결정 하나에 수백억, 수천억 예산이 움직여요. 심리학 연구실에 최첨단 뇌파 장비를 지원할 건지 그 기금을 양자역학으로 돌릴 건지가 오직 이 단어의 정의에 달려있는 겁니다. 야, 개념 분석이라는 게 탁상공론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의 무기였네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학문적이거나 행정적일 땐 대화가 통하는데 개인의 신념이나 정치적 목적이랑 얽히면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나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1930년대 논리학자 수전 스테빙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당시는 파시즘 같은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던 시기였거든요. 독재자들 속임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 기술이었군요. 네.
그녀는 개념 분석을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 회방꾼들을 지적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가치 판단의 함정입니다. 가치 판단이요. 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자유시장 같은 단어 들었을 때 우리 반응 생각해보면 딱이네요. 어떤 단어에는 즉각적으로 악마 뿔을 달아버리고 반대쪽에는 천사 링을 씌워버리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분히 뜯어보기도 전에 말이죠. 진영을 떠나서 단어를 그냥 반대파 짓밟는 무기로 휘두르기 시작하면 지적 논의는 셧다운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단어는 사실상 언어 외피를 쓴 감정 폭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심리적 장벽들이 참 많아요. 100% 깔끔한 정답만 요구하는 완벽주의 강박이나 아니면 내가 질문했다가 무식해 보일까봐 입국 닫는 그 지적 변비라고 하죠. 지적 변비요. 머릿속엔 모순이 느껴지는데 차면 때문에 삼키는 거죠. 반대로 알맹이는 없으면서 번지르르한 최신 경영 트렌드 용어 남발하며 허세 부리는 태도도 최악의 방해물입니다. 맞아요. 회의실에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막 애자일한 접근으로 시너지틱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자 이러는데 끝나면 다들 뭘 해야 할지 멍해지는 그런 거요. 바로 그겁니다. 본질을 교묘하게 가려버리죠. 자,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정체를 알았으니 반격을 가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개념의 지도를 그리는 11가지 실전 기술, 어떤 도구부터 꺼내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강력한 첫 번째 기술은 확실한 모델 케이스와 극단적인 반대 케이스를 찾아서 양끝단에 핀을 꽂는 겁니다. 처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마주했다고 가정해보죠. 공허한 사전적 정의 말고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례를 찾는 겁니다. 처벌의 확실한 모델 케이스요? 회사 공금 횡령한 임원을 인사위원회가 해고하고 형사 고발하는 상황. 이건 뭐 누가 봐도 처벌이네요. 완벽합니다. 그럼 반대 케이스는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평범한 직원이 상사 비리를 우연히 알았는데 상사가 증거 조작해서 억울하게 다 뒤집어 쓰고 쫓겨나는 상황이요. 이건 그냥 완벽한 불이잖아요. 이렇게 양극단의 기준점을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기술인 경계선상의 흥미로운 사례들을 투입해서 사고를 자극할 차례입니다. 고압선 접근 금지 팻말 무시하고 만졌다가 심하게 감전된 아이. 이 아이는 처벌받은 걸까요? 고통은 겪었지만 의도를 가진 권위자가 없으니까 처벌이라고 부르긴 부자연스럽죠. 그럼 링 위에서 상대한테 무시무시한 펀치를 맞고 턱뼈가 부러진 프로 권투 선수는요? 상대방은 분명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상호 합의된 규칙 아니니까 상대 선수가 심판이나 권위자도 아니고요. 아, 그럼 조직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프로젝트 망친 팀한테 팀장이 전략 수정 명분 내세워서 다음 분기 예산 절반으로 깎아버린 거요. 겉으론 처벌이란 단어 안 썼지만 사실상 보복인데 처벌로 봐야 할까요? 방금 그 질문에 개념 분석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사례들을 치고 바꿔보면 처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 즉 의도의 개입, 규칙 위반, 그리고 합법적 권위자라는 숨은 조건들이 수면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엉성했던 뼈대를 정교하게 조립하는 거죠. 아, 머릿속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입니다. 근데 현실에 존재할 법한 사례 말고 극단적인 공상과학적 사고 실험도 동원한다면서요. 네, 사고 실험은 굳어진 편견 산산조각 내는데 탁월하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분석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에 머리 2개 달린 외계 생명체를 상상해보죠. IQ 200이라 논리적 추론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데 감정도 없고 평생 농담 한 번 안 합니다. 이들을 인간 범주에 넣어야 할까요? 도발적이네요. 이성적 사고가 인간 본질이라 믿는 사람한테는 완벽한 인간이겠지만 교감이나 따뜻한 감정이 핵심이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저 차가운 생체기계로 보이겠군요. 맞습니다. 이 극한의 상상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평소 무의식적으로 쓰던 인간적이다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얽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재밌네요. 이 모든 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개념 분석이 인간 심리에 아주 깊고 연약한 곳을 찌르는 작업임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 진지하게 우리 인생은 매트릭스 같은 꿈 아닐까? 혹은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을까 묻는다고 해보죠. 사실 그 답이 내든 아니어든 내일 당장 통장 잔고가 바뀌거나 알람 듣고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용적 결과값은 거의 제로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타격감 없는 질문인데 왜 수많은 현대인들이 집착할까요? 뇌과학과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대중 마음 깊은 곳에
혹시 내 모든 선택이 유전기나 사회 구조에 의해 조정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근원적 공포가 싹 텄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불안이 자유의지라는 철학적 개념에 탈을 쓰고 우회적으로 분출되는 거군요. 아주 날카로운 해석입니다. 겉으론 철학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돼서 너무 불안해 하는 구조 요청이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맥없이 쓰러지게 만드는 언어의 5가지 함정이 존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계적인 3단 문법으론 일상 언어의 교묘함을 못 잡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추상적 대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정의나 진리를 마치 뉴욕이나 백화점, 명품 가방처럼 현실 어딘가 실제 하는 물건처럼 착각하는 거죠. 정의란 어디에 있는가 묻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어떤 행동을 정의롭다고 합의했는가로 방향을 틀어야 환상에서 벗어나겠네요. 두 번째 함정은 뭔가요? 동어 반복의 속임수입니다. 셰익스피어 모든 비극엔 악당이 등장한다고 호기롭게 주장한 선배가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후배가 조심스럽게 줄리우스 시저엔 딱히 명백한 악당 없지 않나요?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주장을 굽히거나 예외를 인정해야죠. 근데 동어 반복 함정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에이, 줄리우스 시저는 진정한 비극 카테고리에 못 들어가지 하고 단어 울타리를 자기 마음대로 좁혀서 빠져나갑니다. 완전 얄밉네요. 결국 악당 나오는 작품만 골라서 비극이라 부를 거라는 영양가 없는 옹고집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의미의 고무줄 느리기 함정도 피곤하죠. 1984나 멋진 신세계가 정치적 메시지 담은 소설인 건 맞는데 정치적이라고 우기는 순간 문제가 터집니다. 푸가 꿀 독점하는 게 억압적 자본주의의 폭력성이라면서요. 와, 그렇게 무한정 늘리면 단어는 탄력을 잃고 뭉툭한 쓰레기가 되어버리겠네요. 모든 행동이 다 정치적이라고 우기면 굳이 정치적이란 단어를 분리해서 쓸 이유도 사라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함정은 아마 직장인분들 제일 공감하실 텐데 바로 가치와 사실의 혼동입니다. 회사에서 니네 일처리 방식 정상적이지 않아. 이런 피드백 받을 때 무작정 주눅 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분석의 칼날을 세워야겠네요. 상대가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조직 80%가 이렇게 해왔다는 통계적 사실인지 분리해내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대다수가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승인받아 마땅하다는 가치를 담보하진 않으니까요. 주관적 가치 판단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포장해서 논리적으로 억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하고 예리한 논의들이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결국 개념 분석 여정은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우리 목적에 맞게 날카롭게 벼려내는 훈련입니다. 언어에 지배당하는 대신 통제권을 타랑해야죠. 실용적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머릿속에 두지 말고 직설적이고 건조한 텍스트로 종이 위에 직접 써보십시오. 글씨로 딱 고정되는 순간 생각 속에 숨어있던 논리적 허점이나 엉성한 틈새들이 돋보기 된 것처럼 드러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긴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오늘 저녁부터 평소 쓰던 단어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며 도발적인 과제를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당장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타인에게 가장 굳건한 신념처럼 내뱉는 단어 딱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공, 사랑, 공정함, 자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그 개념을 철저히 해부해 본 단어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견이 임의로 그려놓은 엉성한 지도 위에서 눈 가린 채 남들 따라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그 소중한 단어를 평소 문맥이랑 전혀 상관없는 엉뚱하고 귀기한 상황에 억지로 대입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월급 반토막 났는데 매일 거울 보며 웃는 사람은 성공한 걸까? 아끼는 동료 비리를 익명으로 고발하는 행위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잠시 동안은 서 있던 세계의 기반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는 현기증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이 지나면 생각의 지평이 아득하고 넓어지는 짜릿한 자유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생각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운 궤적을 그리며 탄생하는 그 멋진 순간을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의 깊은 탐구를 여기서 마칩니다.